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들 하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사연 하나쯤은 갖고 산다고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왜 나만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 전부라고 믿었기에 망설임 없이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가정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보다도 못한 같은 공간에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저만 옳았던 건 아니었고 저에게도 분명 잘못은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뼈아프게 후회되는 건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너무 늦게 끝냈다는 것. 아무 말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괜찮은 듯 버티다가 사랑했던 시간마저 혐오로 덮여버린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그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아팠던 나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하지 않으면 그 기억이 절 계속 삼킬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그 시절의 내가 나를 잡아먹게 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꼬이고 얽히고 뒤섞인 제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택시 회사를 운영해 오셨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점에 택시 회사 옆 부지에 작은 주유소를 추가로 열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택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기사님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유소 전담까지 맡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택시업이라는 분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칠며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세계였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점검 주기를 체크하고 차량 상태에 대한 유지, 보수, 보험 처리, 출퇴근 시간 조정, 그리고 기사님들과의 개별 상담까지 해야 할 일이 끝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원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한 명의 기사님이 일으킨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회사의 평판 전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기사님들 한 분 한 분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많았고 자존심도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저는 단순히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로 관계를 쌓아가야 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회사의 이사님이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던 분이셨죠. 직접 차량 밑에 들어가 상태를 점검하고 기사님들의 감정을 조용히 받아주며 늘 밥은 드셨어요? 라는 말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배운 저는 조금씩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고 어느새 차량 배치, 정비 일정, 기사님별 성향까지 세세히 파악하고 조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유소 또한 제가 전담했습니다. 유류비 협상, 카드 정산, 고객 응대, 직원 근태 관리까지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 흐름을 쫓아가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여자였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의심과 견제를 받아야 했던 자리였지만 저는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택시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주유소 운영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는 걸요. 그 숙제를 풀어볼 겨를도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의 많은 것을 흔들게 될 줄은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을 처음 눈여겨보신 분은 바로 제 아버지셨습니다. 그 사람은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을 잠시 미룬 채 저희 택시 회사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죠. 당시엔 별다른 감정도 특별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유소와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빴고 그 사람 역시 매일 기름때 묻은 차량을 닦으며 말없이 땀 흘리는 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겠구나 싶었던 다음 해 그가 또다시 저희 세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반가운 마음에 물으셨다고 해요. 복학은 한 거냐고? 그 사람은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돈을 더 모아야 해서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회사를 일궈낸 아버지. 그 시절 자신이 가졌던 독결인 눈빛, 무너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기. 그 남자에게서 똑같은 눈을 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진 그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2년 남은 등록금 내가 대줄 테니 이제 일보다 공부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제안을 단순한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예 그를 위한 장학금 제도까지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눈을 보면 안다. 저 친구 절대 헛되게 안 쓸 거야.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그 제도로 남편은 결국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졸업장과 함께 마음속 가장 큰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였겠죠. 학기 중에도 그는 여전히 세차장에 찾아와 일손을 도우며 자신의 자녀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책임감과 진심이 그의 행동에서 느껴졌고 그 모습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그렇게 매일 흙탕물 튀는 바퀴를 닦던 그 남자와 언젠가부터 저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니었고 둘 중 어느 누구도 먼저 다가간 적 없지만 이상하게 눈빛은 늘 겹치게 되더군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린 이미 서로를 조금씩 향해 걷고 있었구나. 이야기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사랑은 가끔은 뜻밖의 방향에서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엔 우리 삶을 감싸는 운명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셨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고 저 친구 보통 사람 아니야. 내가 그 눈빛 하나 보고 밀어준 거야. 하시며 어깨를 으쓱하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우리 준비해온 결실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맞이했기에 그저 흐뭇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한 직후 아버지를 찾아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사장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2년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그때는 꼭 미정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땐 아버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정적 끝에 고개를 깊게 끄덕이셨죠. 그래, 그래야지. 내 딸 쉽게 주는 사람 아니야. 2년 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정확히 2년 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커리어는 든든했고 무엇보다 그는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믿었기에 저는 아무런 불안도 없이 오롯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채 깊어지기도 전인 결혼 2년째 되는 해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도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지만 그날따라 어지럼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더니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 실려간 아버지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조직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부가 괴사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급성으로 진행될 경우 심장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수축할 수밖에 없게 되며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이죠. 우리 가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아버진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그 이후로는 반신불수에 가까운 지체 마비와 언어 장애를 동반한 중증 환자가 되셨습니다. 한때 회사를 지휘하며 현장을 누비셨던 분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던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병화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정 전체의 생활을 완전히 뒤흔드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사님의 도움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부터 함께 일하신 분이셨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책임지겠다는 말씀에 저희 가족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저는 딸이자 며느리 그리고 경영자의 자리를 모두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숨 돌릴 틈 없는 와중에 뜻밖의 시댁발 감정의 골이 하나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일을 병행하는 입장이었지만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빠짐없이 시댁을 찾아뵈었고 작은 선물이나 인사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내가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불충분으로 보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신우이였습니다. 결혼 때부터 유독 저에게 예민하게 굴던 사람이었는데 제 아버지 병간호를 두고 기어코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옳긴 자기 아버지 병수발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엄만 너무 나몰라라 하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나몰라라 한다는 건가요? 신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잖아, 옳게.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나이 비슷해. 두 분 다 칠순 가까워. 그럼 우리 엄마 건강은 염려 안 되는 거야? 옳긴 아버지 병간호한다고 주중에 이틀씩 빠지는데 우리 엄마 혼자 있는 거 안 불안해? 우리 엄마도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그럼 그때 올케가 이렇게 병간호를 열심히 해줄까? 아닐까? 형님,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잖아요. 얼마 전에 여행도 다녀오셨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와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되는 법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옳게. 지금 나한테 목소리 높이는 거야? 난 지금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자신은 피해자인데 제가 괜한 방어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조용히 삼킨 뒤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는 저와 그이가 의논할 문제예요. 형님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 순간 신우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었고 짧은 정적이 흐른 자리에서 서로의 눈빛만 나를 세우고 부딪혔습니다. 결국 그날의 불편한 대화는 단순히 신우이와 저 사이의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수위였고 무언가 단단히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일은 빠르게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엮인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죠. 남편은 다행히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었어요. 신우의 말을 전해 들은 그는 곧바로 어이없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아니, 지금 와서 왜 엄마를 모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병수발 하는데도 시간 모자라. 누난 왜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의 반응을 보고 저는 잠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쯤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신우이가 아주 능청스럽게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건 사실 나도 그냥 엄마 말 전한 거야. 엄마가 원하는 거라고. 올케한테 말 꺼낸 것도 엄마 부탁 때문이었고. 하여튼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는 말 딱 이럴 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원한다고 이 새끼야. 엄마가.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성격 까칠한 신우이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의중에 담긴 공식적인 제안이었다는 사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며칠 후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미정아, 이젠 나도 좀 너희랑 살고 싶어. 너도 알잖아. 내가 혼자 지낸 지도 오래됐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이제 먹고 사는 걱정도 없잖아? 성년이 대기업 다니지. 너는 곧 바깥사도 회사 물려받을 거지. 자식들 잘 사는데 이제는 나를 좀 보살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니들 안 그럼 남들이 욕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좀 기대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라고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살림이 되니 나를 모셔라 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걸까? 그건 단순히 부탁이 아니었어요. 책임지라는 압박이었고 그동안 내가 해온 노력들을 모두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태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랑 함께 살 생각 추호도 없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지만 제 월급 뻔하고 장인어른 아직 병상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가족끼리 할 말이 아니에요. 그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눈빛을 비추셨지만 곧 한숨을 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신우이가 진짜 폭탄 같은 말을 터뜨렸던 건. 됐어. 아, 엄마, 나랑 가. 야, 내가 엄마 모실게. 아들놈이 참 어쩜 이러냐? 엄마가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참 지 장인어른 얘기만 하는 것 봐. 엄마, 아들 빼앗겼수? 그러니까 그냥 나랑 가. 내가 보살펴 줄게.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로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의 집을 팔아 그 돈을 신우에게 넘겨주셨고 그 대가로 신우이네 부부와 함께 사는 선택을 하신 것이죠. 물론 시어머니가 신우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후로 더 많은 충돌들이 있었죠. 처음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아들 필요 없어. 내가 모실게 했던 신우이였지만 막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자 틈만 나면 저에게 시어머니 욕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자신의 엄마인데도 말이죠. 아, 정말 엄마가 눈치가 없어. 아니, 사위 눈치를 좀 봐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하듯이 한다니까?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아니,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나? 옳게. 나 진짜 미치겠다. 그렇게 푸념할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그래, 나도 다 안다. 그게 시어머니지 싶기도 했지만 괜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봐 그저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 갈등의 극에 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불편한 수준이었기에 당분간 시누이가 돌봐야 했죠.
그 시기를 기점으로 신우의 불만은 정말 폭주했습니다. 손가락 부러진 것도 아니고 혼자 설 수도 있는데 맨날 불러. 물도 떠달라. 리모컨도 가져와 달라. 나보고 무슨 한여라는 거야? 진짜 엄마지만 너무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를 2년 넘게 병간하던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 상태는 정말 가벼운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부담의 무게는 다르니 그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려는 제 태도가 정말 뜻밖의 방향으로 저를 몰아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결국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지 2년 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로 다 못할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지탱하고 있던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제 삶의 뿌리 같은 존재셨고 그 뿌리가 뽑혀나가는 느낌에 몸이 휘청일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 곁에서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참 많은 위로를 해주었죠. 그 장례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한 기분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려는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당연하게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이견을 낼 수 없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현장을 보고 자랐고 아버지도 제게 회사의 구조와 흐름을 하나하나 직접 가르쳐 주셨었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슬픔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회사 문 앞에 서는 것조차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6박 7일.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바닷가와 우리가 함께 갔던 숲길에 따라 조용히 걷고 사진을 찍고 또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마음을 조금 다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거실에서 함께 있었고 둘 다 정말 너무 다정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거든요. 자기 왔어? 고생 많았지? 옳게. 어머,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얼른 앉아. 내가 저녁 차려놨어. 낯설 만큼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위로해 주는 걸까 싶기도 했고 어쩌면 잠시 기대고 싶기도 했던 순간이었어요. 신우이가 가져다 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있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한참 고민했거든. 근데 자기 지금 너무 힘들잖아.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럴 땐 좀 쉬어야 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출근해야지. 나도 알고 있어.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 아니야, 자기야. 그게 아니야.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거잖아. 왜 자기 혼자 다 짐을 짊어지으려고 해? 우리들이 있는데. 어? 무슨 소리야. 말은 고맙지만 그래도 이젠 정신 차려야지. 아니야, 자기야. 저기 있잖아. 이건 욕심도 아니고 전적으로 다 자기를 생각해서야. 저기 회사 말이야. 잠시 누나한테 맡기면 어떨까? 뭐? 맞아, 올케. 지금은 진짜 몸 추스릴 때야. 회사야 뭐 내가 잠깐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올케는 그냥 엄마랑 좀 더 있고 그게 좋지 않을까?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뭐 장난도 아니고 뭘 형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오히려 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자기 상태가 멀쩡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요양이 필요해. 뭐라고? 요양?
자기야, 나 그동안 진심으로 자기 편이었잖아. 장인어른 편찮 으셨을 때도 엄마랑 누나가 뭐라고 해도 나 자기가 우선이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 우리 누나가 엄마 모셨지. 병원 왔다 갔다 한 거, 약 챙긴 거, 수술할 때 수발 다 한 거. 사실 그거 원래 자기가 했어야 되는 일이었잖아. 그거 우리 대신한 거야. 우린 누나한테 빚이 있다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그동안 내 편이라고 믿어왔던 그 눈빛이 지금은 너무 낯설고 너무나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회사 넘기라는 게 그 빚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은 옆에서 덧붙였죠. 옳게. 나도 사실 회사 맡는 거 부담이야. 근데 어쩌겠어?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옳긴 좀 쉬면서 용돈만 받아. 내가 넉넉하게 챙겨줄게. 진짜. 그녀의 그 넉넉하게라는 말이 마치 시에라도 베풀겠다는 듯한 태도로 들렸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던 가족들이 이런 계산기 덩어리들이었다라는 사실에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이게 정말 진심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 이건 자기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내려놓고 같이 가자는 말이야.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그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이 내 회사를, 내 인생을 가족끼리라는 명분으로 가로채려는 그 얼굴들을요. 그래요. 형님이란 당신이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신없던 내게 그걸 일깨워 주시네요. 뭐? 저는 웃음을 한번 터뜨렸습니다. 조용한 차가운 웃음이었죠. 맞네.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생각났어. 아, 나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어머, 나 지금 바로 법원 가야겠는데? 저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법원? 이혼하려고. 지금 니들이 확실하게 알려주네. 내가 해야 할 일을. 나 정말 정신이 몽롱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 내가 지금 할 일은 이혼이라는 걸. 아니, 여보. 야, 말이 되니? 내가 왜 네 누나한테 우리 아버지 회사를 넘겨줘야 하니? 그리고 뭐? 용돈을 받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빚을 졌다고. 내가 할 일을 네 누나가 했다고? 네 누나는 네 엄마의 딸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 한 것처럼 네 누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걸 들이밀면서 회사를 먹으려고 하는 건 너무 날강도 아니니? 어쩐지 밥을 왜 챙겨주나 했다. 야, 꺼져.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난 지금 바로 법원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지만 그 한 장이 제 삶에서 얼마나 무겁고 뜨거운 벽이었는지 아마 저만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가 속해 있던 사업 부서가 정리가 되었었는데 그는 이미 그 안에서 밀려나 있었고 다른 부서로 옮겨졌지만 본인의 자리가 아니라면 늘 불만이었죠. 그 불만의 끝에서 그들이 노렸던 건 결국 제 아버지의 회사였던 겁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그는 자기 누나와 함께 내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의 그 추악한 속내가 시어머니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한동안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고 끝없이 탐욕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지켜주신 게 아닐까. 제가 그들의 본심을 보게 된 것도 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또 하나의 유산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드러낸 그 밑바닥 덕분에 저는 미련 하나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택시회사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이사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회사를 일구며
많은 땀과 추억을 쌓아오신 분이니까요. 그분이라면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며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전 이제 주유소 하나만 소담하게 운영하며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엔 둘이서 손을 꼭 잡고 바다로, 산으로 여행을 떠나고, 어느 날엔 그냥 집 앞 벤치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리고 언젠간 우리 가족이 다시 웃으며 둘러앉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 자리에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곁에 있으니까요. 상처는 있었지만 상처 위로 새살이 올라왔고 그 위에 다시 삶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야 할 이름이었고 저는 그저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갈 용기만 있으면 됐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